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베이스랩의 장민호입니다. 일단 지난번 제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오더링 단계에서 POW나 POS 같이 합의 알고리즘을 왜 쓰지 않고 카프카를 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카프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아파치 카프카라는 메시징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목차로 카프카가 어떻게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 백그라운드로 어떤 기존의 시스템들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것이 한번 알아볼 테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에 대한 소개, 아키텍처, 그리고 아키텍처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결론, 그리고 레퍼런스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치 카프카가 기존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기에 나왔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메시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픈 시스템의 액티브 MQ와 레빗 MQ라는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기존 메시징 시스템들은 실시간으로 분산 처리를 해준 데 있어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이런 분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존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프로듀서들이 메시지를 클러스터로 푸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받는 컨슈머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량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치 카프카라는 시스템들이 이런 보완점들을 가지고 이런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가져왔는데요. 일단 아파치 카프카라는 것을 만들어둔 재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재단이라고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였는데요. 이제 이 재단의 유명한 프로젝트로는 웹 서버를 돌리고 있는 아파치 HTTP나 서버, 톰캣, 그리고 메이븐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이 아파치 재단은 웹상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량의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카프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이 카프카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NS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링크드인에 개발되었고요. 이제 분산 메시징 시스템으로 2011년 오픈소스로 오픈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로그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한 여러 가지 특징들은 있겠지만 기존 시스템과는 좀 다른 점들 네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 고가용성, 확장성, 순차적으로 디스크의 저장 및 처리,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들과 다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프로듀서가 있고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컨슈머가 있는데 이 가운데 데이터 큐를 중간에 두고 서로 간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느슨한 결합을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브나 퍼블리셔나 이제 죽었을 시에도 서로 간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정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기존 메시징 시스템에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서버, 그러니까 서버 단에다가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푸시를 해주면은 컨슈머가 데이터를 풀 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프로듀서 단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클러스터에게 푸시만 해주는, 그러니까 뭐 직접 계산을 하고 메시지한 트래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푸시해주는 반면에 카프카에서는 데이터를 받는 입장,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컨슈머 위주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컨슈머가 직접 필요한 메시지를 오프셋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대표적인 아이디를 구분을 해서 직접 풀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용성과 확장성입니다. 카프카는 클러스터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폴트 톨러런스한 고가용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 처리를 통해서 빠른 데이터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가운데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의 클러스터를 둠으로써 이런 데이터의 지속성이나 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버들을 좀 더 수평적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능 부분에서 향상시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차적으로 데이터들을 저장 및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리를 한다는 건데요. 서버에 장애가 나더라도 서버에 장애가 나더라도 메시지가 메모리가 아닌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실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기존 메시지 시스템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메시지가 많을수록 성능이 감소하지만 카프카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감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인풋과 아웃풋의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산 처리인데요. 카프카는 파티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여러 파티션을 서버들에게 분산시켜 나누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컨슈머가 원하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메시지를 맞추어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카프카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파티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를 최적화로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카프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카프카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서버단에서 브로커라고 불리고 있는 가운데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푸시해주는 프로듀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간 클러스터 내에 각 메시지마다 정해진 오프셋의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컨슈머, 그리고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브로커, 카테고리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분류해주는 토픽, 다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념의 파티션, 그리고 브로커의 모든 관리를 해주는 마지막에 주키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듀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로듀서는 애초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푸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토픽을 설정해서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적재를 해줍니다. 이제 브로커가 새로 생성되었을 경우, 즉 아까 서버단에서 서버의 이름을 브로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로커가 새로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모든 메시지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푸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카프카에서 이제 프로듀서는 기존 시스템처럼 생성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계산하고 그리고 모든 메시지를 트래킹해서 보내주는 형태가 아니라 토픽과 오프셋이라는 고유의 아이디만 설정해준 상태에서 클러스터에 바로 푸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듀서입니다. 두 번째는 컨슈머인데요.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카프카는 컨슈머 중심의 메시징 시스템이라고도 불리고도 합니다. 실제로 컨슈머가 풀 방식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파티션의 오프셋을 기준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적절하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동기 형태의 풀 형식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설명드릴 컨슈머 그룹의 하나의 인스턴스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오프셋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컨슈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냥 사용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커인데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 내에 많은 브로커가 존재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에 다음번에 설명드린 주키퍼들에 의해서 유지되는데요. 이 브로커는 대량의 데이터들의 성능 저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서버로 두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커의 구성 요소로서 다음 두 번에 설명드릴 파티션 A와 B라고 하는 파티션과 P1, P2, P3라고 하는 토픽과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토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으로 토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사례에서 보자면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좀 분류하기 위한 카테고라이즈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된 그런 데이터들을 토픽에 의해서 분류를 해주는 건데요. 이런 토픽은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토픽은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하나의 토픽을 3개의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파티션입니다. 파티션이 어떻게 보면은 카프카의 핵심 클러스터 내 그런 서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파티션은 분산 처리를 위한 유닛입니다. 이런 카프카는
토픽을 기준으로 분산 처리를 위해 파티션을 토픽 안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하나의 리더 파티션과 또 하나 이상의 팔로워 파티션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다시 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만약에 데이터의 통신 사이에 있어서 페일했을 경우 혹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팔로워 파티션이 있는데요. 이런 리더 파티션이 만약에 페일했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다시 리더가 살아날 때까지 그 데이터를 다시 통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브로커 내에 다른 팔로워 파티션으로 리더 파티션을 새로 선출해서 데이터를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션들을 리더와 팔로워로 나누면서 여러 개 나눔으로써 부하마저도 조금 더 처리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하를 늦출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션을 여러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브로커를 관리할 수 있는 주키퍼를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주키퍼는 분산 코디네이션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분산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어떻게 분산된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내에 있는 서버들 간에 체크를 할 수 있는지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이번 주키퍼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가장 큰 목표는 복제가 가능하고 간단하고 순서가 있고 빠르게 하겠다는 이 주키퍼의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단 주키퍼의 큰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크게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계층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로 여러 계층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메모리상에 이제 유지하게 되면서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율로 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서버를 두고 그 서버들 간에 연결을 함으로써 그런 메모리의 지속적인 체크와 분산된 상태에서 계속 통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버를 여러 개 두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컨슈머 그룹인데요. 애초에 프로듀서 그룹은 없는데 왜 컨슈머 그룹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카프카는 컨슈머 위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프카에서 컨슈머 그룹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이제 카프카의 파티션은 컨슈머 그룹당 하나의 파티션, 그러니까 컨슈머 그룹 내에는 하나 이상의 컨슈머 인스턴스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룹 내의 한 컨슈머는 하나의 파티션밖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티션당 하나의 컨슈머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그룹에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하나의 그룹당 한 가지 파티션에밖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연결된 컨슈머 인스턴스는 컨슈머 파티션 오너라고, 그러니까 파티션 오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컨슈머가 제거나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컨슈머 그룹 내에서 재조정, 그러니까 리밸런스를 통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서버라고 불리고 있는 파티션이 추가나 제거가 되었을 경우에는 각 그룹 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컨슈머 그룹이 왜 필요한지 알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컨슈머 그룹의 만든 목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다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단에 서버라고 불리고 있는 카프카 클러스 내에 A라는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1 그룹이라고 하는 안에 서버 1이라는 인스턴스라고 존재하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사용자라고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대1 통신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만약 서버 1이라는 인스턴스가 페일 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버가 중단이 됩니다. 다른 예시로 하나의 파티션을 기준으로 하나 그룹 안에 4개의 인스턴스를 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 1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와중에 페일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서버 2와 3와 4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제된 형태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용성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 옵셋을 관리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A라는 토픽을 가지고 있는 파티션 1을 가지고 컨슈머 M과 컨슈머 O가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M 사용자가 A 토픽이라는 데이터 1, 2, 3을 가져온 뒤 그 다음 가져올 데이터는 4야 라고 옵셋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음 컨슈머 O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때 1, 2, 3은 가져올 수 없긴 컨슈머 M이 설정해둔 옵셋에 따라서 4만 가져올 수 있고 기존에 앞에 있는 1, 2, 3을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또 M이 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왜냐면 5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4를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컨슈머 그룹을 구성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번에는 A라는 토픽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컨슈머 1이라는 그룹과 컨슈머 2라는 그룹에 각자 M과 O라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각자의 옵셋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혼란 없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카프카의 구성과 장점들 덕분에 최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카프카가 열등을 받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많은 데이터가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카프카처럼 분산 처리랑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각광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이런 발표들에 있어서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발표를 하였고요. 일단 네,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였었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